안녕하세요. 의사 김현희입니다.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지만 제가 60세가 되던 해 저 역시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고통, 통증약 한 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유혹. 그렇게 시작된 하루 2알, 사흘에 10알. 어느새 제 손에는 빈 약병만 남았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되는 순간 그 경계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결국 제 자신의 통증에는 무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의사이자 환자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노년기 만성 통증과 약물 의존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중요한 내용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후 품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제 이야기는 5년 전 평범한 하루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그날, 저는 MRI 결과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단기간의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한 후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 좋아질 겁니다.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해왔던 그 말을 이제는 동료 의사에게서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처방된 진통제를 정확히 복용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함께 가벼운 근육 이완제, 증상이 심할 때만 마약성 진통제를 한 알. 하지만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오늘만 한 알 더. 이번 주말만 넘기면. 중요한 환자가 있으니 오늘은. 의사로서 약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통증 앞에서는 그 지식이 무력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핑계는 점점 더 많아졌고 복용량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약병을 들고 손이 떨리는 제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물 의존 증상을 피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제 정체성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만났던 수많은 노년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환자로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제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의 정확한 양을 기록했습니다. 처방된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내성이 생겨 초기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했고 복용 간격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둘째, 제 통증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그때 제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한 기분이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통증을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이었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감각이 아니라 뇌에서 해석되는 복잡한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해석에는 우리의 감정, 기대, 과거 경험, 심지어 사회적 환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약물이 더 이상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통각과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통증에 더 민감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30년 동안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제 자아의 핵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년기 약물 의존의 위험성이 너무나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약물 남용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만 노인들의 처방약 의존은 치료의 일부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의도치 않게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년층은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같은 용량에도 젊은 사람들보다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마주쳤던 그 많은 노인 환자들, 그들의 약물 처방전을 확인하면서도 저는 진정한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증상 관리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어쩌면 저에게 일어난 이 경험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직면한 후 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약물을 중단하면 위험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소개했던 그 중독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동료 의사 앞에서 저의 약물 의존을 인정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의사들이 가장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항상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도움 요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약물 감량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통증 관리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통증이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둘째,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명상이 어떻게 실제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 하지만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 만성 통증 환자에게 명상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명상은 통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셋째, 식이요법을 조정했습니다. 항염증 식품을 늘리고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였습니다. 커피와 알코올도 제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통증 수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저는 통증 전문 심리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수용 전념 치료를 통해 통증에 대한 제 생각과 반응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통증 없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있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경피신경 전기자극 장치, 온열치료, 침술과 같은 비약물적 통증 관리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약물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대안적 방법들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통증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픈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은 제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노년의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약물은 통증 관리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진통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발생하는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둘째, 통증을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세요. 아프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증의 성격, 날카로운지, 둔한지, 강도는 1에서 10척도로 언제 악화되고 완화되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것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의 시작입니다. 셋째, 처방약의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세요. 필요할 때라는 지시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복용 간격, 최대 용량, 식전, 식후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약의 목적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세요. 넷째,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특히 약물 내성이나 의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다중 약물 처방에 주의하세요. 노년층은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처방받는 경우 모든 약물 목록을 각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요청하여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약물 외 대안적 통증 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세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행동치료, 명상, 요가, 수중운동, 침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단일 방법은 없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사회적 지지망을 유지하세요. 만성 통증은 종종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그룹, 온라인 지원 그룹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을 조정하여 계속 참여하는 것이 통증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린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리고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사 여러분, 노년층 환자의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을 처방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과 이익을 항상 고려하세요. 환자 여러분, 진통제를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해결책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에게 약물 의존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개인적 경험과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노년층 통증 관리와 약물 오남용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우리 의료 시스템은 빠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균 진료 시간이 10분 내외인 현실에서 의사들은 심층적인 평가보다 증상 완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약물 처방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환자 한 명당 5분씩만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약물 의존 문제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통증 관리에 대한 의료인 교육이 부족합니다. 의과대학에서 통증 관리, 특히 노년층 통증에 관한 교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통증 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접근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보험 체계가 약물 치료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물 처방은 보험 적용이 잘 되지만 물리치료, 심리치료, 대체의학 등은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거나 본인 부담금이 높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비약물적 접근법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넷째, 노년층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젊은 층의 약물 남용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만 노년층의 처방약 의존은 종종 간과됩니다. 노인들은 약을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은 의사에게 질문하기를 꺼리거나 처방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불손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우려나 부작용 보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1. 의료 교육 개선, 의과대학과 전공의 과정에서 통증 관리와 약물 의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의료 정책 변화,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장기 처방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공중보건 캠페인, 노년층의 약물 의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다학제적 접근,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적 통증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5. 환자 중심 의료, 환자의 삶의 질과 기능 향상을 치료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환자가 치료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의사이자 환자로서 양쪽 관점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진료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 저는 항상 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통증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대는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은 저의 약물 의존 문제를 처음 인식한 사람이었고 회복 과정 내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년기 통증 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약물 복용을 모니터링하되 감시자가 아닌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기억하세요.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시간표나 알림 앱을 설정하여 정확한 복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진과의 소통에 참여하세요. 노인 환자는 종종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료에 동행하여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약물 의존 징후를 알아두세요. 예정보다 빨리 약을 소진하거나 여러 의사에게서 같은 약을 처방받거나 약물 복용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징후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넷째, 비약물적 통증 관리를 적극 지원하세요. 정기적인 운동, 물리치료 세션, 명상 시간 등을 함께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새로운 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세요. 만성 통증은 우울증, 불안, 좌절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공감적인 태도로 경청해 주세요.
단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이러한 전략들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약물 의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통증 제거가 아닌 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통증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통증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년기 만성 통증과 약물 오남용이라는 주제는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이 많은 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물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은 도전의 연속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지혜와 성숙함으로 풍요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후 품격이라는 이 채널의 이름처럼 노년의 삶도 품격 있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관리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희 의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